시장은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과 소위 숏돌이들이라고 하죠. 시장을 비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팽팽하게 엇갈리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데 만약에 주식을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한다면 투자 아이디어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데이 분석,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시장을 보면 아이고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쓰리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고 쓰리고인데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쓰리고에서 이겨낼 투자 전략부터 오늘 저녁에 되면 또 FOMC가 75bp는 이제 명확해진 것 같고 그러면 미국 금리는 3.25인데 우리나라 금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미국이 달러가 강해지니까 오케이인데 우리나라는 또 1,4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물가는 또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쓰리고 시대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뭐 거창한가요? 한번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큰 그림부터 그리고 가시죠. 네. 근데 뉴스 보면은 이미 다 나라들이 망해 있는 것 같아요. 망해 있어요? 네. 어디가 망해 있을까요? 아니 나라들이 이미 뭐 내일 다 망하는 아... 쪽으로 저는 그래서 이런 때는 항상 그 매수하는 때였고 호황기를 떠들면은 다 고점이고. 아 그렇죠. 결국에는 이럴 때는 절호의 그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지나고 나면 알겠죠. 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보다 오히려 더욱더 기회라는 것을 2025년, 6년 가면 알겠죠. 이렇게 떠들던 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떠들 때 고점이었고 지금같이 전부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언론이 도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점인 것이죠.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요. 뭐 우리나라는 사실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1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UC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3단 고음을 뿜고 있고 고스톱에서 쓰리고는 좋은데 우리 이쪽에서 쓰리고는 나쁜 상황인 것 같네요. 예. 네, IUC가 3단 고음을 이제 안 하신다고 하시길래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소녀를 위주로 한 가사의 그 노래는 안 부른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들으실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은데 쓰리고에서 아이유의 3단고까지. 네. 거기서도 사실 엔데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엔데믹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요? 그냥 앞에 제목을 그냥 먼저 그 연동해서 말했어야 되는데 저도 8만 이제 8천 명이 들어선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은 이런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주식을 산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맞잖아요. 당장에서 수익이 나지는 않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너무나 살 종목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투자자분들은 그래 그게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힌트를 좀 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 이미 태광을 비롯한 피팅주를 얘기했었고 피팅주. 그 다음에 뭐 했죠? 아예 그냥 태조 이방원에서 그렇게 메뚜기식으로 뛰어다니는 순환매에서 단체 줄넘기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면 어디로 가 있으라고 했나요? 그냥 대놓고 말하지 않았나요? 어디요? 이미 저희 일본인 VIP 얘기하면서 테이블 카지노. 매출, 슬롯머신 매출보다 는 거 달로 실적 확인하면서 파라다이스 들어가면 된다고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예, 그 얘기는 그런 3번에서 할 거니까요. 좀 아껴주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칼로, 총으로 남을 지금 완전히 작살내고 있지만 미국은 아무 피도 묻히지 않고 아르헨티나 금리가 지금 75%입니다. 그런데도 올릴 수밖에 없죠. 예,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75% 아닌가요? 75%? 네, 기준금리가 75%입니다. 은행에 예금 넣으면 금리가 거의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금만 생각하고 예금 금리만 생각하고 있으니 네. 또 IMF 때는 20%였는데 좋은 세상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출 금리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자, 네. 그렇다면 저희가 1번 질문은 뭐 이거겠죠. 고 3고 시대에 생존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 그랬더니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에는 역사적으로 매수의 시기였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이제 저번에 지난주에 이제 약간 독특한 아이디어가 네. 이렇게 달러화가 강해지고 위안화 약해지면 예? 이거 우리나라한테 엄청 좋은 기회입니다 라는 아, 얘기를 하셨었던 맞습니다. 거가 제가 생각이 나요. 혹시 그 해안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할 그게 수 뭐 있는.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기죠. 그 우리 중국 그 지금은 여행 못 가는데 그 전에 뭐 패키지나 이런 거 하나 투어 때 가보면은 정말 60년 살아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사진으로 보잖아요. 6.25 때 피난 가는 그런 모습들. 정말 중국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쥐투라고 하지만 가보세요. 호텔에서 저기 황토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한국, 중국이 20년 주기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일본이 왜 그 부흥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20년의 불황이 오기 전에 왜 부흥을 했을까? 제조업이 부흥을 하면서 엔저 효과를 크게 보면서 올라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워낙에 저가로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싹 다 먹었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 전 세계를. 근데 지금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뭐 폭발해가지고 달러 환율이 급등한 게 아니라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가치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그냥 근본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건 뭔가요? 통화가. 그 나라의 국력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쵸?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가서 떵떵거리면서 즐기고 오나요? 그 나라 통화가 우리나라 통화보다 약하니까 돈을 환전을 많이 해가서 우리나라에서 5만 원 주고 먹을 스테이크를 거기서 10,000원 주고 스테이크를 먹고 나머지 돈으로 유흥을 즐기니까 떵떵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는 국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통화가 일단 미국의 국력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르헨티나가 75% 금리를 줄까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4% 금리를 준다고 하는데 제3금융권에서 75% 준다고 해도 겨우 갈까 말까한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갭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란 것이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한 거라면은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아르헨티나처럼 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달러가 워낙에 강해서 다른 나라도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원화 가치도 또 빠지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만 경제가 안 좋아서 다른 나라 다 경제 호황인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만 빠지고 우리나라 경제만 나빠지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남미 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나쁘진 않은데 강달러니까 거기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을 보자 이 얘기이신 건가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었던 그런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치고 나갈 부분이 많은 거고 일본은 이미 제꼈죠. 사실은 지금 소니 그거 듣는 사람 어디 있나요? 소니 네. 카세트 플레이어, 소니 CD, DVD 이런 건 누가 들어요? 지금 그러면, 삼성, LG 네. 가전 쓰지. 우리가 중국에 빼앗겼던 어떤 제조업 분야나 그런 경쟁력을 다시 가지고 갖고 올 수 수 있을 있다. 만한 구체적인 아. 산업. 뭐 태양광 이런 건가요? 뭔가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죠. 예, 경쟁력. 뭐 예를 들어 그치. 저는 의료기기라던가 식품을 의료기기, 보고 있는데 헬스케어, 식품. 네. 예. 그렇죠. 의료기기.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랑 삼양식품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오스테 갑자기 결론으로 임플란트는 그냥 또 가죠. 그 소위 우리가 누구누구 펀드, 예, 누구누구 펀드에서 지분 많이 가져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오히려 이게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어요. 예.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건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강상부 펀드가 나오면서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동안 노이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워낙 성장성이 좋죠. 있고, 예, 너무 이머징이나 좋죠. 우리가 또
넓게 보면 또 리오프닝이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 치아의 관리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의료기기 일단은 헬스케어는 오스템 임플란트로 집중을 하시겠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 그 수출 수혜주, 환율 수혜주는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목차를 정리했을 때 대단락이 아니라 그거는 소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환율 수혜주, 환율 피해주를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 기업에서 환율이 조금 더 이득이 되고 조금 더 손해가 보고 그건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문제가 그 기업에서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이 없다면 환율 수혜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기업의 경쟁력이 없는데 환율의 이득을 본다고 얼마나 보겠어요. 예. 그 물건이 안 팔려버리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돼서. 위안화 약세로 반사이익을 누릴 업종. 근데 임플란트 시장은 우리가 중국이랑 겨루는 분야는 아니었던. 그렇죠, 아니죠. 지금 근데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 국공립 특히 3군 지역이에요. 저기 중국 1군, 2군, 3군으로 나와서 3군은 그냥 시골 같은데, 근데 시골 같은데 이제 지금 이게 더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한 게 금리 동결이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봉쇄를 최근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도 G2라고 하지만은 갭의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지금 중국에서 3% 주고 미국에서 3% 준다. 만약에 미국, 중국이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은행에서 3% 금리, 예금 금리를 주는데 중국 은행에서 3% 예금 금리를 줘요. 그럼 일반인들은 어디에 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가서 투자를 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버리니까 경기를 부양하려고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중국은.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미국 은행이 더 탄탄하니까 금리를 더 많이 준다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겠죠. 중국 은행에서 돈을 빼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못하고 그나마 한다는 조치가 동결이에요. 동결이다. 지금 미국은 무슨 울트라 스텝이라고 아예 그냥 1을 올려버리는, 1%를 올려버리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예.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중국은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활약을 하는 애들은 좋다. 중국은 경기 부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스템 임플란트. 그렇죠. 의료기기가 일단은 헬스케어. 중국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곳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대단락이 그렇게 됐으면 이제 소단락으로 가겠죠. 우리 책을 읽듯이. 예. 목차에서 소단락으로 가면 그 안의 상황은 어떤가? 의료기기의 상황은 중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그 정책을 내놔서 약간 흔들린 거 아니에요. 국공립 병원에서는 특히 3군 지역에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은 임플란트가 되게 고가거든요. 90만 원 이상이에요. 제일 싼 게. 비싼 건 150만 원까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니 국공립병원 3군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나라에서 임플란트 가격을 제어해서 세트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팔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임플란트가 그럼 위축되는 거 아니야 하고 찔끔했지만 결국에는 이성을 찾아보니까 오히려 기회가 된다. 왜냐면 지금 지금 스트라우만이라던가 다나우라던가 이런 세계적인 스위스나 미국의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들은 국공립병원 위주로 영업을 원래 나갔었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는 민간병원 위주로 영업을 했었어요. 예. 원래 정착을 하던 상황부터. 네. 그러니까 타격을 더 많이 보는 거는 스트라우만이나 다나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라 타격을 안 받고 그리고 국공립병원에서 그렇게 세트 패키지로 판매를 한다. 오스템 임플란트나 우리나라 덴티움. 자, 우리나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앞에다가 네. 형광펜으로 많이 써놨습니다. 세트 네. 가격. 그거 많이 예. 하죠. 보필러도 있고. 예.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래 패키지 가격으로 팔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세계적인 업체랑 가격 차이가 더 줄어들어 버리겠죠. 줄어들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한 우리나라 임플란트의 경쟁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사실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어서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이 우리나라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습니다. 자, 이 수출 모멘텀으로 강달러, 위안화 약세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리고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 중국을 어떤 면으로도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고 그들도 필요로 한 이 임플란트 주식에 집중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이 종전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재건에 힘쓰겠다, 일상생활에 다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재건의 지향점을 바로 우리 한국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 이 전 세계의 이런 개발도상국이 가장 모델로 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19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바로 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서 재건 관련 주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걸 단순 테마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진짜 투자 아이디어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신희섭 소장님,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근데 지금 재건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너무 테마성이 짙어서 그리고 재건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태조 이방원이든 태종 이방원이든 지금 유배를 갔느니 독약을 마셨느니 사약을 받았느니 얘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쟁이 내일 당장 혹은 일주일 내, 한 달 내에 갑작스럽게 끝난다는 것은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미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재건 관련주는 지금 굉장히 빠른 생각인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조금 전개돼서 풀린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어떤 그 도움은 음식료주가 받겠죠. 음식료요? 물론 여기서 사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어떤 그 분야에서 1등을 하는 음식료 기업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미국에 있는 음식료주에 투자를 해야겠죠. 지금 미국 음식료주는 빅테크의 기술적인 급락이나 이제 폭락에도 불구하고 음식료주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음식료주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세 번째였는데 좋아요. 재건은 시기상정이라는 얘기 하셨으니까 예. 바로 한번 세 번째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좋습니다. 연결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맞닥뜨리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인데 그러면 아까 우크라 재건에서도 음식료가 좀 걸려 있고 그리고 인플레 시대에 극복할 필수 소비재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당연히 음식료 중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봐요. 아까 더 이어서 계속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음식료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재건인데 도심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논밭이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 품목 1위는 우리나라처럼 반도체가 아니죠. 해바라기 씨앗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출 품목 1위가 해바라기 씨앗이에요. 곡물이죠. 그래서 해바라기 씨유가 1인당 2개로 판매 제한이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 네. 그래서 그거 대신에 포도 씨유니 콩기름 샀죠. 식용유. 근데 콩기름 식용유도 이제 그것도 판매 제한 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풀리는 거죠. 곡물 수출이. 근데 이미 선제적으로 음식료 업체들은 가격을 다 올렸다. 자, 소비자 단체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너네 그렇다고 곡물 가격 내린다고 내린 적 있냐? 안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 선제적으로 올렸는데 곡물은 그래도 6개월 정도 쌓아놓는다고 칩시다. 창고에 6개월 거를 쌓아놓겠죠. 근데 6개월 게 다 소진되고 나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풀리거나 우크라이나가 막 재건돼가지고 다시 논밭이 일구어져서 곡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6개월 후에 들어오는 밀이나 이런 곡물 가격은 내려가겠죠. 근데 제품 가격은 이미 인상한 상태죠. 그럼 마진은 그냥 알아서 우크라이나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 음식료 마진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한 번 올린 가격을 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리한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그 상황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제품의 경쟁력이 있으면 그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소장님께서 사실 삼양식품은 제가 이 방송이 아닌 곳에서도 함께 계속 강조를 해주셔서 소위 텐베거를 미리 좀 발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침에 시청자분들께서 신 소장님 라면 드리라고 아침부터 댓글이 올라오고 못 드신다고 하니까. 불닭볶음면을 아예 입에를 너무 써서 먹게. 그래서 그럼 소장님 지금 음식료주가 사실 재건 관련 주식의 가장 큰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식료 중에 뭘 가장 매력 있게 보시는지 지금 가격을 네. 올리는 음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 올리고 라면, 있죠. 네. 심지어 초코파이, 오리온의 초코파이도 오뚜기도 가격을 올리고 올렸습니다. 예, 못 올린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말 못 올리는 그런 음식료들이 다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최선호주를 좀 듣고 싶고 이 음식료주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지만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는 주식이잖아요. 너무 느리게 가니까 투자 기간도 어느 정도로 보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 대해서. 전혀 그 미국 시장과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레벨 차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CJ 제일제당, SPC 삼립, 무슨 현대 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농심 일단 기술적인 모습을 생각하지 차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저 아예 그냥 차트를 뭐 안 본다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일단 결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 월봉이나 연봉 이상의 그 커다란 흐름은 영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특히 큰 종목이면 큰 종목일수록 일단 그걸 감안하지 않으면 그럼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모습이 가장 지금 좋은 거는 삼양식품밖에 없습니다. 삼양식품. 제가 보기에. 네, 나머지는 지금 다 그냥 아무리 뭐가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기술적인 모습에서 도저히 나올 방법이 없어요. 저기서 올가미를 묶어놓듯이 올가미에 묶여 있어요. 제가 느끼는 이 차트의 모습들이 다 올가미에 묶여 있고 올가미를 발을 빼고 나온 건 삼양식품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네. 달러에 대한 해지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환율 수혜주도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경쟁력 다 떠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수출 높은 거 환율 수혜주. 이렇게 구분해도 수출 매출이 70%가 가까이 이제 이번 연도에 70% 돌파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69%까지 차지했고. 삼양식품은 저희 제아이 고수 맞아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신중한 앵커께서 신중한 점수를 가장 상당 높게 90점 주셨었나요? 예, 맞아요. 90점 네. 역사적으로 최고 점수였고 그 이후로 잘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우리 신앵커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도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이기도 하고. 예, 옆에서 계속 느껴지는 매운 거를 잘 드셔서 엄청 좋아하세요. 매울 신자로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근데 삼양식품 같은 예. 경우가 이제 한번 이렇게 뭐 관심을 받았는데 최근에 조금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데 차트로 맞습니다. 봐도 지금은 모아갈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뭔가 굉장히 거대한 흐름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대한 흐름. 거대한 흐름. 생각할 수가 있죠. 예. 한 번이 2017년에 있었고요. 2017년에 이게 85년에 상장되었습니다. 85년부터 30년 동안 5만 원의 벽을 못 넘다가 2017년에 거기서 완전히 저기가 된 거죠. 뻥 튄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2018년에 거기를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2018년하고 19년에 정말 우리가 85년도부터 이어온 5만 원대 벽을 넘은 게 맞아? 우리도 신기한데 하면서 다졌어요. 그 다지는 작업까지 한 다음에 지금 위에 있거든요. 대세 상승기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간 폭의 한 3분의 1 이상에서 조정이 지금 끝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뭔가 굉장히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차트 연봉에서 지금 거대한 흐름이 뭐 연봉을 맨날 볼 필요는 없죠. 1년의 움직임이니까. 근데 거대한 흐름이 연봉에 있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해도 안정적이겠다 마음을 먹고 그다음 월봉, 주봉, 일봉을 보면 되는 것이죠. 소장님 그러면 한 얼마까지 거대한 흐름으로 얼마까지 일단은 예상하세요? 2020년 6월 달에 기록했던 14만 원이 목표가 되겠고. 예, 1차는 물론 그렇겠죠. 거대한 흐름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 간단히 말하면 왜 미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미국은 글로벌화된 식품 기업 1위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정 부분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인데 그걸 깨고 있죠. 조금씩. 우리나라 라면 수출의 절반이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라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더 커갈 수 있다. 그래서 네. 1차 목표가는 14만 원이지만 거기서 만약에 더 간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 2017년 같은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신앵커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리스크 요인이랄까요?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포인트가 뭐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삼양식품 아니면 음식료주요? 삼양식품을 비롯한. 왜냐하면 지금 너무 또 좋은 얘기
계속 위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네, 수출이라는 나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쁜 얘기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텐션이 세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 균형을 그쵸, 맞춰드리기 황정민 씨 위해서 수리남에서 뭐 할렐루야 하듯이 막 이게 너무 강력하게 또 믿음이 확 올 수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그거를 좀 제어해주는 게 필요해요. 필수 소비재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나서의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라면을 계속 여러 지역이 계속 파는 부분들로 우리가 수출 경쟁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삼양식품이 그러면 더 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금이 필요할 거고. 캐파의 증설. 그렇죠. 캐파 증설을 그걸 단행할 수 있을 만큼의 과단성 있는 결정이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100개를 만들 수 있어서 100개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환효과도 있고 수출이 정말 잘 나왔어. 그래서 밸류에이션 줬더니 지금 14만 원, 뭐 때에 따라서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럼 더 팔아야 되잖아요. 더 팠을 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금의 계획도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의 성장은 어느 정도 봐버린 거니까 제한적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면 그 이상의 넥스트 레벨로서 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다른데 어디에 더 팔 수 있는지 어디다 더 팔고 그쵸. 어디다 공장을 세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의 자금 여력을 볼 때 현금이나 뭐 재무제표를 봤을 때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까? 이미 밀양 신공장이 완공돼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네. 그 부분이 있고 그 할랄 인증 받은 부분 있죠. 네. 아, 할랄을 인증을 받았다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많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미리 나온 얘기긴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또 나시고랭, 미고랭 이런 게 나시고랭인가요? 그렇죠. 네. 미고랭인가요? 미고랭이 그러니까 할랄 인증을 아랍으로 생각하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아랍 신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K 한류 열풍과 함께 묶어서 팔 수 있는 그 지역이라 여기서 이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또 하나의 성장 체크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 그릇 있죠, 그릇에 쇠고기가 한번 딱 닿았어요.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스쳤어요. 그냥 버려야죠. 스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릇에 거기다가 안 먹어요. 맞아요. 그리고 할랄 인증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약간 종교적인 거 말고도 요즘에 비건 푸드 열풍이잖아요. 그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게 약간 이제 비건 푸드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비건 푸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뭐 힌두교 이런 신자가 아니세요. 그냥 우리나라 한국 사람인데 채식주의자신데 그렇군요. 할랄 인증을 받은 게 왠지 내가 먹을 비건 푸드에 약간 KF 마크 뭐 그런 거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 인증받은 그렇죠. 느낌인 거죠. 할랄 인증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쪽이 어디냐면 싱가포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다면 무슬림 전체에 팔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고유가 수혜주이겠네요. 삼양식품이. 싱가포르 고유가 아니 그게 아니라 고유가 수혜주, 고유가 하면 뭘까요? 무슬림 쪽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사우디로부터 중동이. 그러면 삼양식품이 할랄의 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서 많이 팔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포인트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삼양식품은 지금 단계에서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환에 대한 해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의 캐파를 증설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은 저도 인정은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자, 지금 PER이 그리고 10배가 안 돼요. 저희가 음식료주 그리고 삼양식품에 대해서 사실 거의 개별주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음식료주들은 많이 오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서 정말 답답한 흐름이죠. 예. 그래서 저희 삼양식품 좀 따로 그럼 놓고 아이디어로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자, 오늘 재건, 그다음에 삼고, 인플레이션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주식 결국에는 불닭볶음면이다. 이런 소주제의 그러니까 저처럼 불닭볶음을 매워서 안 먹더라도 이율 배반적으로 삼양 쇠고기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삼양 쇠고기 라면이니까 더 좋네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오징어 게임 2가 2024년에 이정재 씨 늙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된다고 황동혁 감독이 그러셨잖아요. 삼양라면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모멘텀입니다. 네. 자, 오늘 투데이 분석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